어머니, 우리 부모님 오셨잖아요. 어머니가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제가 수습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오늘만큼은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계세요. 사돈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톡톡 찌르며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5년 동안 제 곳간을 야금야금 털어먹던 곳간 쥐 같은 인간입니다. 매달 350만 원씩 2억 1천만 원을 받아놓고 뒤에서는 시어머니한테 받은 게 없다고 잡아떼던 며느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차갑게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왜 5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날 밤 혼자 강남으로 차를 몰았는지. 오늘은 68살 할머니가 5년간 2억이 넘는 돈을 뜯어가고도 사돈 앞에서 이마까지 찌른 며느리를 강남 100억 빌딩을 팔아 완전히 개털로 만들어버린 통쾌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깊이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말순 할머니의 이야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머니, 우리 부모님 오셨잖아요. 어머니가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제가 수습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오늘만큼은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계세요. 고수진이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톡톡 찌르며 한 말입니다. 거실 소파에는 사돈 고병철 씨와 황금자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제가 직접 끓인 둥글레차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말순, 올해 68이에요. 30년 전 남편 박동수와 함께 강남 한복판 낡은 상가 건물 하나를 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 그 건물을 지키며 시장 골목 포목점 할머니로만 살아왔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얼마짜리인지 이 집안에서 오직 저 혼자만 알고 있었죠. 고수진의 손톱은 길고 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이마에 닿는 순간 귓속이 먹먹해지면서 거실 소리가 물속처럼 멀어졌어요.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고수진이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을 기억합니다. 아들 박재원이 처음 데려왔을 때 고수진은 현관에서 집안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박재원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박재원은 그 말을 듣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그 눈빛의 의미를 가만히 곱씹었죠. 시장 냄새가 벽에 베어든 낡은 주방 세월의 빛이 바랜 타일 위에 서서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 저는 수세미를 더 힘껏 쥐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6달이 지난 어느 날 고수진이 처음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현관에서부터 목소리가 꿀처럼 달았습니다. 고수진은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어머니밖에 없어요. 어머니처럼 속 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죠. 저희 지하 학원비가 요즘 좀 빠듯한데 이번 달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달 포목점 수입을 털어 3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어렵구나 싶었죠. 한 달이 지나 고수진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저는 또 보냈습니다. 350만 원. 매달. 단 한 번도 빠짐없이 5년. 2억 1천만 원. 그 숫자를 처음 계산한 날 저는 포목점 창고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오래된 천 뭉치에서 나는 쾌쾌한 먼지 냄새가 코를 가득 채우는 그 좁은 공간에서 손이 무릎 위에서 사르르 미끄러졌어요.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더군요. 그런데 고수진은 그 2억이 넘는 돈을 받아가면서도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받은 게 없어서 저희가 다 알아서 살아요. 손녀 박지아가 귀띔해 준 건 그 다음 달이었어요.
박지아는 재원이가 전 결혼해서 낳은 딸로 고수진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박지아는 처음부터 할머니 편이었어요. 박지아가 그 말을 전하던 날 저녁, 저는 저녁상을 차리다가 숟가락을 2번 연거푸 떨어뜨렸습니다. 목구멍 안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왔지만 허리를 굽혀 숟가락을 주었죠. 물로 닦아 다시 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다시 거실로 돌아옵니다. 황금자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이 시어머니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장면을 목격한 황금자 씨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고 고병철 씨는 무릎 위에 올린 2 손을 꽉 쥔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고수진은 그 시선들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제게 거실 구석 자리로 비켜 있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 앞에 섰죠. 거울 속에 68살 여자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 순간 남편 박동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숨이 가빠오던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쥐던 그 손. 말순아, 당신 인생 살아. 아들한테 줄 필요 없어. 저는 찬물을 틀어 손목 안쪽에 천천히 흘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죠. 6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참는 것을 그만하기로 마음을 정한 얼굴이 거울 안에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들이 돌아간 뒤 고수진은 주방으로 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왜 자꾸 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소파에 앉은 박재원은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고수진의 목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개수대 앞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그 목소리를 조금씩 덮어갔죠.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20년간 한 번도 열지 않은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 보니 남편 사진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강남 상가 건물. 이 세상에서 오직 저 혼자만 아는 것. 저는 서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진 속 얼굴이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서류를 다시 사진 옆에 나란히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고수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빨갛게 칠해진 그 손가락이 이 종이 한 장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 대가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더더욱 몰랐겠죠. 이마 찌르기 사건 이틀 후 고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좀 빠듯한데요. 이번 달은 100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달은 좀 어렵다. 전화기 넘어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고수진의 목소리가 한 톤 내려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가족이 가족을 도와야지 이렇게 각박하게 구시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어머니처럼 냉정한 시어머니는 처음 봤어요. 매달 350만 원씩 5년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내온 제가 단 한 번 어렵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냉정하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잠시 후 박재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그냥 보내줘. 나도 힘들어. 왜 괜히 분위기 만들어.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한 말은 딱 2줄이었지만 그 2줄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했죠. 엄마 편이 아니라는 것.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오후 고수진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백화점 향수 냄새가 훅 밀려들었어요. 고수진은 거실 소파에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자리를 잡고 앉더니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할 말 하러 왔어요. 2시간이었습니다. 고수진은 2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말을 쏟아냈어요. 저희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하 학원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요즘 남편 회사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 어머니가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얼마나 좋겠는지.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 말들을 듣는 내내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고수진이 숨을 고르는 틈에 저는 말했어요. 수진아, 나도 생활이 있어. 포목점이 요즘 예전 같지 않다. 고수진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쓰시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요. 드시는 것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냥 당신만 아끼면서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식한테 그것도 못 해주시면 자식 낳으신 이유가 뭐예요? 자식 낳은 이유. 저는 그 말이 귓속에서 한참 동안 맴도는 것을 느꼈어요. 목 안쪽이 바짝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수진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열더니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왔어요. 제가 서류를 내려다봤을 때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서였어요. 2억. 어머니 아파트 담보로 2억만 빌려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키울 수 있어요. 이자는 저희가 낼게요. 어머니한테 손해날 건 하나도 없잖아요. 5년 동안 2억 1천만 원을 받아간 사람이 이제 담보대출 2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자 챙겨드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라는 얼굴로 저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수진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생각해 볼게. 고수진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을 풀었어요. 핸드백을 챙겨 일어서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가 시야 한켠에 걸려 있었죠.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서류를 집어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으로 접었어요. 그날 저녁 박지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포목점 문을 닫고 나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오늘 엄마가 다녀갔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엄마 지인이랑 카페에서 마주쳤는데요. 박지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거기서 엄마 얘기를 들었어. 엄마가 자기 모임 사람들한테 할머니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포목점 앞 골목 가로등 아래 서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다고요. 치매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걱정이 된다고. 가로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윙윙 울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이 목덜미를 타고 등줄기까지 내려갔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억 담보대출을 받아내기 위해 주변에 치매 소문을 먼저 깔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담보대출을 거부하면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이 재산을 지키려 한다고 몰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포목점 간판에 걸린 낡은 전구가 제 발밑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노병우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아에게 한 가지를 부탁해야겠다는 것도요. 고수진은 몰랐습니다. 치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그 순간이 오히려 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수진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저번에 내가 너무 야박하게 굴었다. 이번 달 것 지금 보내줄게. 전화기 너머 고수진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목소리가 풀렸어요. 어머니, 진짜요? 감사해요. 제가 요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3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백화점에 들러 고수진이 지난달 갖고 싶다고 했던 주방용품 세트를 샀어요. 아들 집 현관 앞에 놓아두고 왔습니다. 문자 한 통 넣었죠. 수진아, 써봐. 고수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완전 최고.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고수진은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며칠 뒤 박재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박지아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이번에 어머니한테 큰 부탁 하나 해도 될 것 같아. 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우리 편이야. 그리고 바로 그 주 목요일 오후 고수진이 이말순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목소리가 가벼웠어요. 소파에 앉으며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요즘 요양원 시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세요? 여기 봐요. 방도 넓고 식사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고 어머니 같은 분한테 딱이에요. 저는 화면 속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고수진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사시는 게 저희가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나이에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어머니도 또래 어르신들이랑 어울려서 훨씬 좋으실 거예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들어 고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고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나 오래 고민했는데요. 어머니가 편하게 사셔야 저희도 편하잖아요. 이게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위해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테이블 위 핸드폰 화면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깔끔하게 지어진 건물 사진이었어요. 화단에 꽃이 심어져 있었고 웃는 노인들 사진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차갑고 묵직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수진에게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 고수진은 핸드폰을 집어들며 일어섰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좋은 자리는 금방 없어지거든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실 창문으로 늦가을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치매 소문을 깔아두고 담보대출을 요구하고 요양원을 들이미는 것. 순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순서가 있었던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서랍을 열어 남편 사진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아, 당신 인생 살아.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수진이 원하는 건 처음부터 제가 이 집에서 사라지는 것이었다는 거요. 돈을 뜯어내고 집을 담보로 잡고 요양원에 밀어넣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제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저는 남편 사진을 서랍 안에 다시 넣고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먼저 움직이면 돼. 이건 내 건물이고 내 인생이야. 당신이 남겨준 거잖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 저는 핸드폰을 들어 노병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우 씨, 나야. 건물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노병우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물었어요. 드디어 결정한 거야? 응. 그리고 한 가지 더. 타이밍을 잡고 싶어. 사돈 어른들 다음에 오는 날.
노병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다 끝내놓고 싶다는 거지. 맞아. 전화를 끊고 저는 박지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아야, 할미가 부탁이 하나 있어. 시간 되면 내일 만나자. 박지아에게서 답장이 금방 왔어요. 할머니, 나 언제든지 돼. 내일 갈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끝에 포목점 간판이 저녁빛을 받아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30년을 저 간판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전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이말수는 고수진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있잖아. 사돈 어른들 다시 한번 제대로 모시면 어떻겠냐. 지난번엔 내가 제대로 대접을 못했으니 이번엔 내가 한턱 낼게. 중요한 얘기도 같이 하고. 전화기 너머에서 고수진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밝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잘됐다. 저도 어머니랑 중요한 얘기 하고 싶었어요. 고수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황금자에게 연락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이번엔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고수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날 테이블 위에 무엇이 올라오게 될지를. 사돈 내외 초대 열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노병우의 안내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강남 상가 건물 매각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도장 찍을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어줬죠. 저는 도장을 꺼내 손바닥 안에서 한번 쥐었다가 천천히 눌렀습니다. 103억 원.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20년간 등에 지고 있던 무게가 스르르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노병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사흘 안에 모든 절차 마무리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죠.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 거리 한복판에 30년을 지켜온 건물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처음 그 건물 앞에 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그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말순아, 이게 우리 거야. 우리 둘이 일군 거야. 저는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날 오후 저는 박지아를 만났어요. 박지아는 할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다 됐어요? 다 됐어. 박지아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럼 저도 준비된 거 다시 확인할게요. 박지아가 2년간 모아온 파일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고수진이 지인 모임에서 한 말들, 날짜별로 정리된 녹음 파일, 문자 캡처들. 저는 화면을 천천히 넘기며 말했어요. 지아야, 그날 자리에 같이 있어줄 수 있겠어. 박지아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매각 계약이 완료된 날 밤, 저는 혼자 포목점 앞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된 간판이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직접 달아준 간판이었죠. 글씨가 군데군데 벗겨졌지만 저는 한 번도 새로 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간판이 있는 한 남편이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당신, 나 잘하고 있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고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있잖아. 저번에 담보대출 얘기 있었잖아. 내가 좀 더 생각해봤는데 한번 얘기해보자고. 전화기 너머 고수진의 목소리가 단번에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진짜요?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이 진짜 좋은 타이밍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돈 어른들도 한번 모시면 어떻겠냐? 어차피 중요한 얘기니까 다 같이 앉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어.
이번엔 내가 제대로 대접할게. 고수진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부모님도 같이 계시면 더 좋죠. 근데 어머니, 이번엔 진짜 결정하시는 거죠? 또 생각해 볼게 이러시면 안 돼요. 걱정 마. 이번엔 확실하게 결정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확실하게 결정할게.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다만 고수진이 기대하는 결정이 아닐 뿐이었죠. 고수진은 그날 바로 황금자에게 연락했을 겁니다. 박지아에게서 그날 저녁 문자가 왔거든요. 할머니,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드디어 마음을 여셨다고 이번엔 뭔가 큰 결정을 하실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맞아. 큰 결정이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결정이야. 고수진은 그날 밤 잠을 설쳤을 겁니다. 2억 담보대출이 성사되면 어디에 쓸지 계산하느라 밤을 지새웠겠죠. 박재원도 아내 옆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다리가 가벼웠어요. 사돈 내외 방문 전날 저녁 고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몇 시에 오면 될까요? 제가 음식 좀 준비해 갈까요? 저는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다 할게. 너희는 그냥 오면 돼. 고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저도 정말 기쁘거든요. 앞으로 저희 잘 지내요. 진짜로. 앞으로 잘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어 내일 음식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사돈 내외가 오면 제대로 대접해야죠. 어차피 그분들은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등기부등본이 없었어요. 이미 법무사 사무실에 있었죠. 대신 박지아가 정리해준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안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요. 내일이면 다 끝나. 20년을 혼자 지켜온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날이야. 당신이 남겨준 것, 당신 말대로 쓸게.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다가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포목점 앞치마 대신 단정한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살 여자가 거울 안에 있었죠. 오늘은 그 여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얼굴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고수진은 몰랐습니다. 이말순이 단정하게 외출복을 차려입는 이 아침이 자신의 세상이 끝나는 날의 시작이라는 것을. 사돈 내외가 오기로 한 날 아침 고수진이 일찍부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12시에 가면 되죠? 우리 부모님도 같이 오시는 거 맞죠? 그래. 점심 준비해 놓을게. 어머니, 오늘 대출 얘기 확실하게 하는 거죠? 저희 부모님 앞에서 같이 결정하면 더 좋잖아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아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 오늘 확실하게 다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조용한 부엌에서 저는 천천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국이 끓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도마 위에서 칼이 움직이는 소리가 그 위에 얹혔어요. 오늘 확실하게 다 얘기할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 대출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고수진은 몰랐죠. 12시가 되기 조금 전에 박지아가 먼저 도착했어요. 현관에서 할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확인해봐요. 다 들어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 안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날짜별 입금 내역서,
녹음 파일을 옮겨 담은 작은 기기, 문자 캡처들을 정리한 인쇄물.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아야, 오늘 네가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박지아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 여기 있을게요. 끝까지. 저는 봉투를 소파 옆 작은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였어요.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 됐죠. 12시 1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고수진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새 옷이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황금자 씨와 고병철 씨는 이말순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박재원은 그 뒤에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음식 냄새 진짜 좋다. 많이 하셨네. 고수진은 거실을 둘러보며 소파 배치를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사돈 내외를 중앙 소파로 안내하고 박재원과 나란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말순과 박지아는 구석 자리였죠.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 배치가 가슴에 걸렸을 겁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구석 자리가 오히려 편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차를 내왔습니다. 고수진이 찻잔을 받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 우리 이렇게 자주 모여야 하는데. 황금자 씨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다 정성스럽네요. 감사합니다. 고수진은 황금자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계셔야 저희가 이런 음식도 먹을 수 있죠. 그러고는 박재원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한테 우리 얘기 드려야지. 어머니, 저희가 사업을 좀 키우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오늘 두 분도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려고요. 고병철 씨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황금자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수진을 바라봤어요. 고수진은 그 시선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세가 한껏 올라 있었죠. 어머니 아파트 담보로 저희가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허락해 주셨어요. 이자는 저희가 다 낼 거고요. 어머니한테는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어머니? 고수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고수진의 눈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소파 옆 탁자 위 봉투를 집어들고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지아가 조용히 일어나 옆에 섰어요. 고수진이 처음으로 미간을 좁혔습니다. 봉투가 낯설었던 거겠죠. 그래도 아직 표정을 풀지 않았어요.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아, 대출 얘기 전에 이건 먼저 보자. 5년치 입금 내역서였습니다. 날짜, 금액, 수신인. 2억 1천만 원이 한 장 안에 빼곡하게 들어있었어요. 고수진의 눈이 종이 위를 훑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래도 아직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서류예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박지아가 건네준 녹음 기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수진의 목소리가 거실 안에 퍼졌어요. 시어머니한테 받은 게 없어서 저희가 다 알아서 살아요. 황금자 씨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고병철 씨는 사위 박재원을 바라봤어요. 박재원은 테이블 위 서류를 내려다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고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녹음이야. 버튼을 누르자 고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황금자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병철 씨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고수진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그대로 멈췄어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대출은 없어. 그리고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아파트 담보로 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 담보로 잡힌 게 없으니까. 고수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 마지막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짚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매각 완료 확인서였어요. 이 건물은 사흘 전에 팔았어. 103억에. 고수진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소파 쿠션이 그 무게를 받아냈어요. 박재원은 매각 확인서를 손에 들고 글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황금자 씨가 딸을 보지 않고 저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고병철 씨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사돈 내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두 분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고수진은 그제야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아무도 고수진 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고수진은 끝내 몰랐습니다. 어머니 위해서라는 그 말이 어머니의 손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건드렸다는 것을. 사흘 후였습니다. 황금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 시간 되세요. 저는 포목점 문을 일찍 닫고 황금자 씨가 말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황금자 씨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죠. 제가 맞은편에 앉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 딸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모로서 낯이 없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황금자 씨가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수진이가 변호사를 만났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팔았다고 주장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요. 그쪽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요. 황금자 씨는 말을 마치고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딸의 일을 제게 알려주는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카페를 나오는 길에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어요. 찬바람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치매. 그 단어를 법정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였죠. 저는 천천히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박지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나 아빠한테 들었어. 엄마가 아빠한테 진술서 써달라고 했대. 할머니가 요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내용으로.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했어? 박지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사인했어요. 할머니.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박재원. 5년 동안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아내 편을 들어온 아들이었죠.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어머니를 공격하는 무기에 직접 서명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지아야. 전화를 끊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서랍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등기부등본도 매각 확인서도 없는 빈 서랍이었죠. 저는 그 빈 서랍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그 서류에 서명을 했어. 5년이야.
5년 동안 한 번도 말리지 않더니 이제 칼을 쥐어주는 거야. 괜찮아. 내가 먼저 알고 있잖아. 흔들릴 필요 없어. 저는 서랍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고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할 말 있어요. 그날 어머니가 하신 일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가 온전한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게 맞는지 저희가 따져볼 권리가 있거든요. 저는 말했어요. 수진아, 그래서 어쩌자고. 고수진의 목소리가 한층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법대로 하면 돼요. 어머니가 그 건물로 저희한테 해줄 수 있었던 걸 안 해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이걸 그냥 넘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해줄 수 있었던 걸 안 해줬다고 했습니다. 5년간 매달 350만 원을 받아가면서 뒤에선 받은 게 없다고 말하고 다니던 사람이 그 말을 했죠.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지금 해줄 수 있었던 걸 안 해줬다고 했지. 네, 맞아요. 2억 1천만 원 받아간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했지. 좋아. 그럼 나도 법대로 하면 되지. 5년치 내역서는 이미 다 정리돼 있거든. 고수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어머니, 그건. 그리고 수진아, 치매 얘기 퍼뜨리고 다닌 것도 녹음돼 있어. 그것도 법대로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생각해봐. 네가 뭘 들고 나올 수 있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병우에게 연락했어요. 병우 씨, 나 법무사 선생님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아. 노병우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 이럴 줄 알고 준비해뒀어. 내일 아침에 봐.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끝 가로등 아래 포목점 간판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병우가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20년치야. 임대료 수령 내역, 세금 납부 확인서, 건물 수리 결정 문서, 전부 이말순 씨 이름으로 직접 서명된 것들이야. 날짜도 빠짐없이 들어있어. 저는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20년이 종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혼자 관리비를 내던 날들, 건물 보일러가 나가서 새벽에 달려가던 날들, 임차인 할아버지가 세를 못 내겠다고 했을 때 석 달을 기다려준 날들, 전부 여기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지아를 불렀어요. 박지아가 가져온 파일들과 노병우의 서류를 함께 법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들을 검토하고 나서 말했어요. 이 정도면 상대 측 주장은 성립이 안 됩니다.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쪽으로 이말순 씨가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박지아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박지아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고수진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습니다. 문자였어요. 수진아, 법무사 만나고 왔어. 준비 다 됐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서야 짧은 문자 하나가 왔어요. 어머니,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고수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20년치 서류가 이미 법무사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에서 자신이 들고 나올 수 있는 패가 이미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고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과 달리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음을 고쳐먹은 거겠죠. 어머니, 저 어제 변호사 선생님 다시 만나고 왔어요. 선생님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저희도 굳이 법적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아요. 매각 대금 일부만 나눠주시면 돼요. 저는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어제 법무사 선생님 만나고 왔어. 어머니도요? 응.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상대 측 주장이 성립이 안 된다고. 오히려 내가 대응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아, 합의는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고수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오후 노병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말순 씨 상대 측 변호사가 우리 쪽 자료 확인하고 나서 고수진 씨한테 연락했다고 해. 승산이 없다고. 오히려 역공 맞을 수 있다고 통보했대. 저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병철 씨가 사위 박재원 씨 불렀어. 오늘 오후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박지아에게서 들었습니다. 저녁에 박지아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할머니, 나 오늘 외할아버지가 아빠 부르는 거 봤어요. 박지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저는 말했어요. 말해봐. 아빠한테 그러셨대요. 장인 어른이 사위한테. 자니가 어머님 편에 서야지. 이게 무슨 짓인가. 어머님이 자네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알면서 이러면 되겠냐고. 그 진술서 당장 철회해라고.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고병철 씨가 사위에게 직접 그 말을 했다는 것을, 고수진의 아버지가 딸 대신 저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아빠가 뭐라고 했어? 한참 있다가 알겠다고 했대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2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 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건물이 저를 지켜준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박재원이 고수진에게 진술서를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아에게서 그 소식을 들은 건 점심때였어요. 엄마가 엄청 화냈대요. 아빠한테 소리를 질렀는데 아빠가 이번엔 안 물러섰대요. 저는 포목점 카운터 앞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박재원이 안 물러섰다는 말이 한동안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오후 고수진의 변호사가 최종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법적 대응 철회였어요. 노병우가 연락해서 알려줬죠. 말순 씨 끝났어.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병우 씨. 전화를 끊고 포목점 문을 잠갔어요. 좁은 가게 안에 혼자 서서 형광등 불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천뭉치 냄새가 코끝에 걸렸어요. 끝났어. 진짜 끝났어. 그로부터 사흘 뒤 고수진이 지인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박지아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중에 박지아에게 전해 들었죠. 고수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지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고수진이 시어머니한테 2억이 넘는 돈을 받고도 없다고 잡아떼온 것, 치매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이 이미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 대부분의 귀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고수진은 처음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어요. 나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 나이에 혼자 그런 결정을 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알아. 그 자리에서 오래된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네가 시어머니한테 5년간 받은 돈이 2억이 넘는다며. 그걸 받으면서 받은 게 없다고 했다는 것도 우리 다 들었어. 고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치매 기운 있다고 네가 말하고 다닌 것도. 고수진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앉아. 우리가 뭘 모르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걸 모른 척하고 앉아 있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고수진은 처음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받은 돈은 다 손주 학원비로 쓴 것이라고, 시어머니가 먼저 해주겠다고 한 거라고, 치매 얘기는 그냥 걱정이 되어 한 말이라고. 그러나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고수진은 결국 자리를 먼저 떴습니다. 박지아 친구는 나오는 고수진의 뒷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핸드백을 양손으로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다고. 그날 저녁 고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이 서 있던 것이 사라지고 뭔가 무너진 것 같은 소리가 났죠.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처음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고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지.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전부 다 어머니 위해서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낮고 천천히 말했어요. 수진아, 2억 1천만 원 받아간 것도 어머니 위해서였어? 고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치매 소문 퍼뜨린 것도 어머니 위해서였어. 진술서 남편한테 써달라고 한 것도 어머니 위해서였어.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달 350만 원을 받아가면서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던 사람이, 받은 게 없다고 잡아떼던 사람이, 요양원을 들이밀던 사람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괜찮아. 근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은 나한테 하지 말고 재원이한테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재원이 찾아온 건 그날 밤이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운 채로, 손은 주머니 안에 넣은 채로. 엄마. 저는 문을 더 열었어요. 들어와.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가져와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박재원은 물컵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술서 철회했어. 알아. 미안해.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그 얼굴이 어머니 쪽을 한 번도 똑바로 보지 않았죠. 지금은 보고 있었어요. 그게 아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저도 알았습니다. 재원아, 나는 네가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박재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비겁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지.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닌 것 같네. 박재원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코트를 여미며 말했어요. 엄마, 다음에 밥 같이 먹자. 그래. 아들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탁자 위 물컵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손을 댔다가 내려놓은 물컵이었습니다. 물이 조금 흔들려 있었죠. 한편 그 시각 고수진은 친정집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박지아에게서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황금자 씨가 딸에게 방 하나를 내줬지만 밥상은 따로 차렸다고 했죠. 같은 지붕 아래 있어도 말을 섞지 않는 모녀였습니다. 고수진의 지인 모임에서는
하나둘씩 연락이 끊겼어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같은 학부모 모임 사람들도 2억이 넘는 돈을 받아가고 없다고 잡아뗀 것, 치매 소문을 먼저 깔아둔 것이 퍼지고 나서였습니다. 103억짜리 건물은 끝내 고수진의 손에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다가 곁에 있던 것들마저 하나씩 잃어가는 중이었죠. 고수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3달 후였습니다. 제주도 바닷가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쪽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하얀 파도가 밀려왔다가 쓸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주 한라봉차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을 때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참 좋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친정 동생 이말자가 앉아 있었어요.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언니 얼굴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얼굴이 좋아졌다. 진짜로.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포목점 앞치마를 개어 서랍에 넣으면서 이게 언제 다시 필요할까 생각했죠. 그리고 아침에 캐리어를 끌고 골목을 나서면서 간판을 한번 올려다 봤어요. 낡고 글씨가 벗겨진 간판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려서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코끝에 짭조름하고 서늘한 바닷바람이 닿았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맡던 냄새들, 시장 골목 기름 냄새, 고수진의 백화점 향수 냄새, 법무사 사무실의 오래된 종이 냄새, 그것들이 전부 여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어요. 한편 그 시각 고수진은 친정집 작은 방에서 취업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아에게서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박재원과 별거가 2달째로 접어들면서 고수진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죠. 5년 동안 매달 350만 원이 들어오던 통장에서 돈이 끊긴 것이 그제야 실감 났던 거겠죠. 바다 냄새가 카페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말자가 한라봉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 내일 성산 일출봉 가는 거 맞지? 그래. 오래 걷자. 말자가 웃었습니다. 언니가 오래 걷자는 말을 다 해. 저도 웃었어요. 오래 걷자고 했습니다. 5년 동안 누군가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한 발도 제 발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오래 걷자고 했죠. 며칠 전 박지아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할머니, 나 아빠 만나고 왔어요. 박재원이 매주 일요일 박지아를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아내와 별거한 뒤 처음으로 혼자 밥을 해 먹고 처음으로 빨래를 직접 하고 처음으로 일요일 아침에 혼자 눈을 뜨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지아는 아버지가 달라진 것 같다고 했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게 이 긴 시간이 남겨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황금자 씨에게서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문자가 왔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도 짧게 답했어요. 두 분도 건강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이가 됐죠. 고수진이 편지를 보내온 것은 제주도에 내려오기 전이었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첫 줄을 읽다가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답장은 쓰지 않았죠. 언젠가 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말자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언니, 저기 봐. 저 할머니들. 창밖 바닷가 산책로에 나이든 여자 둘이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머리가 휘었고 한 사람이 뭔가를 말하자 다른 사람이 손을 잡으며 크게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같은 방향으로 흩날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자야. 응. 우리도 저렇게 걷자. 내일. 말자가 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동생 손을 마주 쥐었어요. 창밖 바다가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라봉차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향이 코끝에 걸렸어요. 바닷바람이 카페 창문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당신 말대로 살고 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말순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시장 골목 포목점 앞치마를 서랍에 집어 넣어두고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바닷바람을 맞으며 동생 손을 잡고 걷는 이말순 할머니의 얼굴에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었고 복수의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으로 숨을 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가락 하나가 그 사람의 존엄을 찌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그 사람이 가장 단단한 것을 품고 있다면 찌른 쪽이 결국 더 깊이 다치게 됩니다. 함부로 찌른 손가락은 반드시 제 주인에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이말순 할머니가 5년을 버틴 것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103억짜리 건물이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남긴 한마디, 당신 인생 살아 라는 그 말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할머니를 버티게 했고 그 말이 할머니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말순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름 석자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부당한 대우를 오래 참아온 분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음에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우는 일이 될 때 그때는 이말순 할머니처럼 낡은 서랍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돈 앞에서 이마를 찌르던 장면이었나요? 아니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한 장씩 조용히 올라오던 그 장면이었나요? 여러분의 댓글이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이말순 씨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전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